예, 안녕하세요. 제이입니다. 오늘은 테슬라 2분기 실적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제가 며칠 전에 이제 테슬라 2분기 실적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X에다 포스팅을 했어요. 그래서 글로 남기긴 했지만 글이라는 게 어찌 보면은 제가 말하는 뉘앙스나 이런 것들이 잘 전달되고 좀 쉽게 풀어 쓴다고 했지만 보시는 분들께서도 쉽게 이해하실지 몰라서 지난 분기에 이어서 2분기도 이렇게 영상으로도 인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2분기 실적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일단 총평부터 해보면 매출은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특히 이제 주목해야 될 점은 오토모티브 사업이 이제 성장세로 전환을 했고, 에너지 사업은 부입자 반등을 했으며, 이제 서비스 사업은 이제 깜짝 실적을 보여주면서 이 세 가지 3대 축이 이제 조화로움을 이루면서 매출 신기록에 기여를 했다. 그런데 이런 매출 신기록에도 불구하고 신규 사업의 이 사업화 직전 이 비용 증가로 영업이익 수익성이 좀 악화된 부분은 아쉽다면 아쉬울 수 있고요. 어찌 보면 미래에 위한 투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걷어내고 봤을 때 어떤지를 봐야 되는 약간 두 가지 면을 다 가진 단기적인 면과 중기적인 면을 다 가진 그런 2분기 실적이었다. 그래서 비용적인 측면 좀 더 얘기를 해보면 이 오토모티브의 이 매출 증대, 그러니까 딜리버리 증대와 매출 증대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이버캡의 생산 비용이 생각보다 증가를 많이 했어요. 그 에비던스를 제가 이제 분석을 세부적으로 나눠서 분석하다 보니까 이제 발견을 했고, 그 다음에 AI 컴퓨팅 캐파가 지난 분기 대비 2배로 증가했거든요. 그러면서 캐펙스도 2배로 증가했지만 그에 따른 비용도 많이 증가를 했다. 이 외에 신규 비즈니스 및 AI 프로그램 비용 증가 등이 있다 보니까 이게 전반적으로 이제 수익성이 좀 악화되는 쪽으로 왔는데, 제가 얘기한 모든 것들은 결국엔 미래를 위한 투자예요. 그게 가까운 미래든 중기 미래든. 그로 인한 투자를 그 비용 증가를 어떻게 볼 거냐에 따라서 이번 분기 실적에 대한 해석이 틀려질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는 판단이 틀려질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업 현금 흐름만 놓고 보면요, 이 상반기 기준으로는 역대 최고로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미래에 대한 투자들이 있었죠. 근데 이 미래에 대한 투자들을 대부분 비현금 흐름으로 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걸 제외한 것이 이제 이익에서 이런 것들 제외한 것이 영업 현금 흐름이거든요. 그 부분은 훼손되지 않았다. 역대 최고를 기록했으니까. 그러면서 이게 뭐냐면 상반기에 역대 최고 캐펙스도 기록을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영업 현금 흐름이 역대 최고로 기록해서 상반기 기준으로는 잉여 현금 흐름이 영업 현금 흐름에서 캐펙스를 뺀 잉여 현금 흐름이 플러스로 마감을 했다라는 점이 좀 눈에 띄고요. 하지만 또 하나 이제 단기적으로 볼 때 조금 생각은 해야 되는 부분은 상반기에 캐펙스 지출이 한 80억 불, 80억 불이죠. 8빌리언이니까 80억 불을 지출했거든요. 근데 하반기에 17빌리언 170억 불이 더 투자가 지출될 예정이에요. 그러면 하반기에도 잉여 현금 흐름이 플러스가 되려면 영업 현금 흐름이 170억 불 이상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러면 영업 현금 흐름만 올해 250억 불, 250억 불이 나와야 된다는 거고, 이건 이 또한 역대 최고치다. 그럼 결국 하반기에 대한 관건은 영업 현금 흐름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전망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해석하는지, 그 다음에 자기 투자의 시점,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시점에 따른 거에 따라서 이 부분 어떻게 고려할지가 서로 판단이 달라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2분기 실적은 각 투자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따라서 이걸 어떻게 평가할지가 갈릴 것이다 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물론 저는 장기 투자를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찌 보면 제가 생각하는 뉘앙스와 이게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각자의 판단에 맞춰서 잘 고려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또 하나는 이 실적에 나타나지 않았던, 그러니까 겉으로 나타나지 않았던 또 하나 가장 긍정적인 신호가 뭐였냐면, 저는 이걸 가장 중요하게 보거든요. 북미 기준으로 북미 신차 구매 기준으로 FSD 구독률이 지난 분기에는 50%, 그 다음에 이번 분기에는 55%까지 상승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새로 사는 사람, 테슬라 차량을 구매하는 사람은 북미 기준으로 적어도 절반 이상은 FSD를 때문에 차를 사기 시작했다. 과거에는 테슬라가 친환경 차량이고, 그래서 유지 비용도 적게 들고, 효율적이고, 그 다음에 이게 미래에 대한 브랜드 가치가 있기 때문에, 테슬라 차량 구매했다면, 이제는 이런 것들은 부수적인 거고, 테슬라 차량이 나를 P2P, 포인트 투 포인트로 나를 어디든지 데려가 줄 수 있다는 그런 자율주행 기술 때문에 이제 차량을 구매하기 시작했다는 걸 의미해요. 이건 굉장한 변화인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제가 볼 땐 중고차 판매나 중고차 가격 증가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3분기에도 보면 이러한 트렌드가 이어져서 수요는 견실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CFO가 어닝콜 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오토모티브의 백로그가 2023년 이래로 가장 높은 수준이며, 이러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를 반증하듯이 지금 제가 조회를 해봐도 북미 기준으로 모델 YL 이제 주문을 받기 시작했죠. 그래서 YL은 지금 배송 시점이 11월에서 12월까지, 지금 주문하면 11월에서 12월까지 밀렸어요. 이게 처음에는 9월에서 10월이었거든요. 근데 이만큼 밀린 거예요. 그 다음, 마델 Y 프리미엄은 3, 4주 후. 그러니까 3, 4주 후면은 거의 9월 달까지 물량이, 8월 달까지 물량이 다 팔린 거죠. 그 다음 모델 Y 스탠다드예요. 이건 10월에 받아요. 그러니까 3분기 물량은 다 팔렸어요. Y 퍼포먼스 같은 경우는 4, 5주니까 8월 달까지 물량은 다 팔렸고요. 그다음 모델 3 프리미엄은 9월. 그래서 그냥 3 일반 스탠다드는 9월에서 10월, 3 퍼포먼스는 9월, 그 다음에 사이버 트럭 듀얼은 2027년. 이게 제일 싼 거. 그다음 프리미엄은 10월에서 11월, 사이버 비스트는 10월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3분기 물량이 동났고, 일부는 이제 8월까지 물량이 동났어요. 그만큼 지금 백로그의 그 CFO의 말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또한 에너지 사업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만 놓고 보면 성장이 거의 플랫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물론 2분기 반등을 했어요. 근데 상반기에 플랫했어요. 근데 그러면 재고를 봤어요. 그러니까 지난해 연말 대비 50% 이상 증가했더라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상반기에 매출로 실현되지 않은 아직 이제 재고로 갖고 있는 거, 그게 제 상품이라서 이미 상품화돼서 갖고 있는 것도 있을 거고요. 만들고 있는 것도 있을 거고요. 메가팩 프로젝트 일정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하반기 매출로 가기 위해서 재고를 쌓아놨다. 재고는 보통 아무리 많이 쌓아놔도요, 3개월 이상 쌓아놓질 않아요. 그 이유는 테슬라는 더 짧아요. 한 달 정도? 한 달, 두 달 정도인데 3분기 이상 쌓아놓질 않거든요. 3분기 이상 쌓아놓질 않는데 3개월 이상. 죄송해요. 3개월 이상. 그 이후로 가면 이제 악성 재고로 되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그 테슬라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공급이 모자라서이지 수요가 모자르진 않아요. 지금 미국 같은 에너지는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프로젝트 일정 때문에 상반기에 많은 것들이 진척되면서 재고가 쌓였고, 이 재고는 하반기에 실현될 예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반기에 매출이 엄청나게 증가할 가능성이 높죠. 근데 서비스 사업 같은 경우에다가 이게 처음에 얘기했지만 깜짝 놀랄 만한 실적을 냈거든요. 그 이유는 제가 중고차 판매가 증가하면서 그 다음에 가격까지 상승하면서 이제 2분기 깜짝 실적이 나왔어요. 물론 1분기에도 좋았어요. 올타임 하이였어요. 2분기에도 올타임 하이 경신했고, 제가 볼 때 이 추세가 3분기, 4분기에도 갈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아까 얘기했듯이 FSD에 대한 인기 때문에 그러지 않나 라고 저는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조금 이제 상세하게 하나씩 항목별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여기 보면 이제 매출이죠. 매출은 2분기에 역대 최고를 기록했어요. 지난해 3분기에 28.1 빌리언 달러를 기록했는데 이번에 이걸 갱신했어요. 쭉 소폭이지만.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TTM이 이제 12months 12개월 누적 매출이거든요. 12개월 누적 매출인데 12개월 누적 매출이 이제 추세가 이게 보면 12개월 누적 매출이라는 건 최대한 시즈널리티를 조금 제외하고 보겠다는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 봤을 때 이 12개월 누적 매출이 이제 우상향을 하는 턴어라운드를 지나서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죠. 이건 다음 분기에 만약에 더 올라가게 되면 완연하게 이제는 상승 기류에 상승 추세에 돌입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오토모티브 사업이 이제 드디어 12개월 누적 매출 기준으로 성장세를 전환했다는 거고요. 그 다음 아까 얘기했던 북미에서 신차종 FSD 구동 비율이 55% 기록했다는 거. 이 부분들이 지금 매출 성장 전환을 이끌었다. 그 부분은 여기 YOY 성장률에서 보이는데요. 이건 분기 기준 YOY예요. 2025년 2분기를 기점으로 완전히 전환하면서 점점 빠르게 상승세로 올라가고 있고요. 이번 분기에는 YOY로 26%나 성장을 했어요. 그 다음에 12개월 누적으로 봐도 지난 분기에 처음으로 플러스 전환을 했고요. 플러스 전환한 게 거의 1년 만에 전환을 했죠. 그러면 이번에 두 자릿수까지 상승했어요. 그거는 2024년 1분기 이후로 처음이에요. 거의 2년 조금 넘어서죠. 그러니까 큰 이제 터널을 지나왔다라고 보여지고요. 매출은 이렇게 역대 최고 역대 최고 매출을 기록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로스 마진 매출 이익은 별 변화가 없어요. 매출이 늘었으면은 이익이 분명히 많이 늘었어야 되거든요. 여기 1분기를 보시면 1분기 22.4억 불에서 28.2억 불로 거의 224억 불에서 282억 불로 거의 60억 불, 58억 불 늘었잖아요. 그렇으면은 그거에 적어도 한 17, 8% 정도 되는 부분이 매출이익 증가로 보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58억 불에 그냥 쉽게 계산해서 20%로만 따져도 거의 한 10억 불 정도 늘어야죠. 10억 불 정도 가까이 늘어야 되는데 10억 불 가까이 안 늘었다는 얘기는 뭔가 10억 불 1빌리언 1.0 정도가 더 늘었어야 되는 거죠. 한 5.7. 근데 뭔가 그런 비용이 증가를 했다는 거예요. 원래는 이 생산량도 늘고 모두 늘고 했으면 비용이 감소를 해야 되는데 마진이 높아져야 되는데 마진이 높아지질 않았다. 그럼 뭔가 지금 매출에 기여하지 않은 비용이 올랐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부분 뒤에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하긴 할 텐데 일단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면 여기 보시면 오토모티브에서 이제 규제 크레딧을 제외한 마진율이 여기 한 18%에서 한 16%까지 떨어졌거든요. 2% 정도 감소했어요. 근데 원래대로라면 판매량 생산량이 엄청나게 늘었기 때문에 이게 적어도 유지되든지 해야 되거든요. 근데 무슨 변화가 첫 번째로 있었냐? 믹스에 대한 변화가 있어요. 이건 평균이잖아요. 믹스에 대한 변화가 있어요. 그래서 차량의 ASP도 마이너스 몇 프로였더라. 하여튼 마이너스 몇 프로 정도가 꽤 많이 감소했어요. 잠깐만 한번 뒤쪽으로 제가 볼게요. 숫자를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했는데 확실히 해야 되니까. 여기 보면 한 마이너스 6% 정도 감소를 했는데 여기 6% 정도 감소했거든요. 그러면 믹스가 어떻게 변했냐면 모델 Y, 3Y가 전분기 대비 35%가 증가를 했고요. 나머지
마들 SX 사이버 트럭이 마이너스 17% 정도인가? 이렇게 감소를 했어요. 그러면 아까 그 이유에 의해서 ASP 감소했으면 원가도 감소를 해야 되잖아요. 같은 비율대로. 그럼 마진은 유지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크게 마진에 영향을 끼치는 요소가 아니에요. 근데 생산량은 아까 얘기했듯 늘었다고 했죠. 생산량을 늘었으면은 원가는 떨어져야 돼요. 규모의 경제니까 떨어져야 돼요. 원가로 떨어지면 이익은 유지되건 적어도 올라야 돼요. 근데 떨어졌다? 그건 무엇이 때문이냐? 아까 처음에 얘기했지만 사이버캡 생산 개시를 하면서 우리가 그 사이버캡 생산량을 매일 추적을 하잖아요. 엑셀에다 올리시는 분들 계시니까. 근데 다들 하는 이거 생각보다 사이버캡을 많이 생산하는데? 라는 느낌을 받았죠. 근데 저도 이 부분 놓쳤어요. 이 부분이 결국에는 비용이잖아요. 매출이 기여 안 하는 비용인데 생각보다 생산량이 늘었다. 그 늘면서 이것을 제외한 그 나머지 실제 판매되는 제품들로 인한 생산 단가 하락 효과를 이 사이버캡 생산 비용이 다 커버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이 효과가 떨어졌다. 그러니까 그 효과가 떨어지면서 마진이 오히려 감소를 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두 번째는 뭐냐면 여기 보면 에너지 사업의 마진이 40%에서 20%까지 떨어졌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지난 분기에도 일회성 이익이 있었어요. 뭐냐면 관세 환급이 있었어요. 이걸 제외하면 29% 정도가 나와요. 근데 이번에는 뭐가 있었냐면 반대로 일회성 비용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배터리셀 이슈에 따라 가지고 워런티 비용, 그러니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비용은 미리 워런티로 충당을 해놓은 거예요. 이 회계 기준이 뭐가 되어 있냐면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이게 미리의 비용으로 인식되게 확실할 때 회사는 그 가치를 평가해서 미리 비용으로 반영한다. 그 충당 비용이라고 하는데 그걸 워런티 형식 충당 비용으로 반영을 한 거예요. 미리. 그래서 그러면서 그 비용을 제외를 하면 이게 다시 28%까지 올라와요. 그 얘기는 에너지 마진은 지금 유지되고 있는데 일회성 이익과 일회성 비용으로 변동됐을 뿐이다. 라는 거고, 여기서 또 하나 눈여겨봐야 될 거는 이 서비스 사업의 마진이 9%에서 14%까지 올라갔다. 이때가 뭐냐면 슈퍼차저가 타 브랜드 오픈한 시기예요. 이때부터 반등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오픈에서도 이 10% 정도 수준에 주춤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올라간 거예요. 뭐 때문이다? 중고차 판매가 늘으면서 매출이 늘었고, 중고차 판매만 늘었다고 해서 매출이 늘고 그게 또 이 마진이 느는 건 아니거든요. 마진이 는 건 뭐냐? 중고차의 가격이 올라오면서 이윤이 들은 거예요. 수익성이. 그걸 좀 이렇게 잘 보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자동차 부분의 마진이 떨어졌고 일회성이든 뭐든 에너지 사업의 마진이 떨어졌기 때문에 전체 마진이 떨어졌다. 그래서 매출 증가에도 이익이 증가하지 않았다. 매출이익이. 그 부분을 잘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런 비용들 외에 이제 매출 이익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제조 비용이 어떻게 증가했는지 왜 증가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얘기했고 그러면 이제 매출이익과 영업이익 사이에 뭐가 있느냐? R&D 비용과 마케팅 비용이 있죠.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건 R&D 비용이에요. R&D 비용이 많이 증가했어요. 예상보다, 그러니까 컨센서스보다도 많이 증가했어요. 그 이유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 아까 얘기했듯이, 서두에 얘기했듯이 AI 컴퓨팅 캐펙스가 많이 증가했고, 그러니까 캐파가 2배로 증가했거든요. 그러면서, 캐펙스도 증가했지만, 바로 이걸 가동하기 시작한 비용으로 인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비용이 증가를 했어요. 그러면과 동시에 아까 얘기한 사이버캡을 생산을 많이 했잖아요. 이미 생산을 쿼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생산의 순간 그 차량에 대한 비용은 제조 원가로 들어가요. 하지만 이 사이버캡을 우리가 테슬라가 운행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거를 로보택시 투입해서 운행하기 위해서 생산했다기보다는 어닝코대로 무슨 얘기했냐면 또 다른 폼팩터이기 때문에 얘를 무인 자율주행을 하려면 얘에 대한 데이터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 데이터 수집과 이 차량에 대한 퀄리티를 테스트하기 위한 차량을 생산한 거기 때문에 얘를 이제 테스트 운행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 운행하는데 누가 들어가요? 사람이 인력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걸 운행하는 운행 비용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얘네들을 보려면 얘네들 테스트하고 뭐 얘네들 한 자료들을 보면 또 사람이 들어가고 컴퓨팅이 들어가고 막 그럴 거잖아요. 그런 프로그램 비용들에 플러스 세미 트럭도 지금 상용화 전이죠. 그 다음에 옵티머스도 지금 계속 개발을 하고 있죠. 점점 이제 상용화는 아니든 시범이든 뭐든 얘네들에 대한 사업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디벨롭되면 디벨롭될수록 비용은 커지는 거예요. 그 비용이 늘어나면서 특히 아까 얘기한 AI 컴퓨팅과 사이버 캡에 대한 비용이 증가하면서 R&D 비용이 많이 증가를 했다. 그러면서 영업이익은 아까 1분기 대비해서 매출이익은 비슷했죠. 매출 증가에도 매출이익은 비슷하게 버텼지만 R&D 비용이 더 커지면 1분기 대비해서 많이 커지면서 영업이익은 0.4밀리언까지 떨어졌다. 그러면서 영업이익률, 영업마진은 3%까지 떨어진 거예요. 하지만 아까도 누차 강조하지만 이 모든 비용들, 제조원가에서 늘어난 비용, R&D에서 늘어난 비용 모두 뭐에 대한 비용이다? 미래 사업에 대한 비용이다. 얼마 단기간에 상용화될 미래 사업에 대한 비용 플러스 중장기로 들어갈 미래 사업에 대한 비용이 모두 들어가면서 나온 결과이다. 결국 이 비용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투자자의 마음으로 시각을 자신의 타임프레임을 어떻게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이 부분이 안 좋게 보일 수도 있고 좋게 보일 수도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아까 이 영업이익을 조금 쉽게 어떻게 변화했는지 지난 1분기 대비 2분기 이 차이로 조금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왜냐면 컨센서스 대비 왜 하락을 했냐 이걸 보려면 비용이라는 거는 어쨌든 간에 가장 최근의 거와 비교해야 되는 이유는 전 YOY로 비교하지 않아요. 이건 한 일종의 팁인데 이 비용이라는 거는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경영 환경에 따라 가지고 많이 변하잖아요. 그동안에 단가가 올라올 수도 있고 운송비 단가가 오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매크로 변수들이 많아요. 그렇게 그걸 최대한 최근 걸 반영해 준 게 지난 분기예요. 그러니까 지난 분기 대비 비교하는 게 확실해요. 그래서 그 기준으로 비교해서 보면 지난 분기에 영업이익이 941밀리언 달러였어요. 근데 여기서 베이스 이펙트라는 거 뭐냐? 첫 번째, 지난 분기에 뭐가 있었냐면 이 이익에는 일회성 이익인 워런티 충당 비용을 환입을 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충당을 해서 남은 거예요. 실제 집행한 거 대비 축적해 놓은 게 예산처럼 축적해 놓은 게 많은 거예요. 그만큼의 이익으로 환원을 한 거고요. 그래서 요 일회성 비용을 빼줘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에너지 관세 환입한 게 이만큼 있었어요. 250밀리언 달러. 이것도 일회성이기 때문에 빼줬죠. 그러니까 이만큼 빼고 나면 원래 베이스는 이만큼, 이 1분기의 베이스는 480을 빼면 461밀리언 달러 정도가 됐던 거예요. 여기다가 테슬라가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이 뭐냐면 규제 크레딧. 이 규제 크레딧이 234밀리언 달러가 감소를 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거는 제가 실질적인 가격 하락이라고 보진 않아요. 하지만 저희는 세부 정보, 그러니까 모델별 가격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평균 판매가를 기준으로 봤을 때 한 464 정도의 마이너스가 효과가 있었을 것이고, 그럼 아까도 얘기했지만 단가에서 그만큼이 플러스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면 평균이니까. 평균 판가가 내렸으면 평균 원가도 올라야 되는 거잖아요. 반대로. 그러면 얘네들은 거의 비슷한 효과가 나오고,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볼륨이 늘어서 오토모티브의 이익이 늘어야 돼요. 근데 생각한 것만큼 늘질 않았어요. 그 이유는 뭐냐? 여기 예상치 못한 비용, 사이버캡에 대한 비용이 들어왔다라고 해석을 할 수밖에 없어요. 또 하나는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볼륨이 늘었죠. 디플로이먼트도 늘었지만 실질적으로 매출이 늘었다는 건 진척률도 늘었고 그만큼 뭔가 볼륨이 는 거예요. 볼륨이 늘었는데
무슨 이슈가 있었다? 에너지 배터리 이슈가 있었다. 그래서 워런티 충당을 했다라는 거고요. 이것 때문에 아까 얘기했지만 1분기에는 원래 마진이 일회성을 빼면 29%인데 8% 정도까지 떨어진 거다. 이 일회성 비용을 빼면. 그러면 말이 되죠. 마이너스 소폭 발생한 거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마진은 좀 떨어진 거죠. 그 다음에 서비스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비스 마진이 증가를 한 이유는 제가 볼 때는 중고차 판매 가격이 올랐다. 그만큼 마진 상승한 효과를 반영을 해본 거고, 그 나머지는 이제 물량으로 증가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런 효과들 때문에 결국에는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이 부분. 현재 비즈니스의 판매로 인한 매출 증가로 인한 이익 증가는 이만큼이에요. 그러니까 따져보면은 한 1200밀리언, 그러니까 1.2 빌리언 정도는 현재 비즈니스로 이익이 증가를 했었어야 돼요. 이익이 증가를 했었어야 돼요. 그러면은 요거 대비 요거로 비교를 하면 이 크레딧까지 포함해도 요거 대비 요거로 비교해 보면 이익이 거의 한 1분기 대비로도 한 7, 80% 증가를 했어야 돼요. 7, 80% 증가를 했어야 되는데 뭐 때문에 이익이 감소를 했다? 그러니까 이런 일회성 비용과 uncontrollable한 비용까지 포함을 해도 현재 비즈니스가 잘 돼서 이익 증가한 거는 거의 1분기 대비 70, 80%가 증가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저도 여기까지 예상을 했어요. 근데 예상 못한 게 뭐가 있었냐? 사이버 캡에 대한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갔다. 두 번째, 배터리 이슈가 있어서 일회성 비용이 충당이 됐다. 세 번째, 그 다음에 AI 비용, 아까 컴퓨팅 파워가 증가한 부분들, 그 다음에 사이버캡을 운용하기 위한 인력 증가 비용들, 그 외에 사업을 위해서 인력 충원한 비용들, 그에 따른 프로그램 코스트 비용이 증가한 부분들, 그 다음에 이거는 어차피 이 매출 증가에 대한 부분이니까 이만큼이 또 판관비로 빠진 거죠. 그래서 이만큼 나와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보고 나눠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좋아 보이냐. 이 부분, 현재 사업은 잘하고 있네. 근데 미래에 대한 투자 때문에, 일종의 비용으로 나왔지만 투자 개념으로 투자 때문에 이게 나빠진 거네. 그러면 괜찮은 거 아니야? 아니야. 결국엔 지금 단기적으로 보면 미래에 대한 비용들은 또 계속 증가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얘가 더 많이 증가해주지 않으면 결국 이 수익성은 회복되지 않겠네, 단기적으로. 그럼 안 좋은 거지. 이렇게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개인의 판단에 맡기는 거예요. 그죠? 개인의 판단에 맡길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요 R&D 비용에서 요 부분, 아까 AI 컴퓨팅 파워 때문에 비용이 증가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지금에 대한 테슬라 투자 대부분은 뭐냐면 AI 인프라스트럭처를 증가시키기 위한 투자예요. 그게 상당 부분이 들어가요. 그래서 보면, 지난해, 2024년 4분기, 지지난해죠. 4분기 대비해서도 AI 인프라스트럭처는 거의 2배가 늘었어요. 사람들은 자동차 회사라고 하지만 자동차는 거의 30% 정도 증가를 했죠. 2024년 대비 이게 유형자산이에요. 설비에 대한 자산들인데 30% 증가했는데 AI 인프라에 대한 투자는 이거 2배 이상 증가를 했어요. 이런 회사를 놓고 어떻게 이 회사가 자동차 회사냐 할 수 있냐는 거죠. AI 로봇 회사인 거예요. 근데 그리고 이걸 역으로 해석하고 보면 AI에 대한 투자를 하지 않고 그냥 현재 자동차 사업만 유지를 했다면, 에너지 사업만 유지를 했다면 테슬라의 수익성이 이렇게 안 좋아졌을 수가 있을까? 그죠? 이 놓고만 봐도 현재 비즈니스는 계속 이익이 증가시키고 있어요. 미래에 대한 투자 때문에 지금 이익이 감소해요. 그걸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게 이거죠. 그러면 여기서 봐야죠. 과연 이 수익성 감소의 퀄리티가
안 좋은 것인가? 이걸 생각을 해야 돼요. 이 판단은 각자의 타임 프레임에 맡긴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이 왜 그러면은 테슬라는 이런 형태의 믹스된 재무제표 결과가 나왔을까? 보통은 지금 보시면 빅테크 기준으로 얘기해 볼게요. 애플 빼고요. 하이퍼스케일러 기업, 빅테크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은 처음에 소프트웨어 산업으로부터 발전을 했어요. 그러면서 굉장히 높은 마진을 남기고 높은 잉여 현금 흐름을 남기는 사업을 했죠. 이 얘네들이 거의 10년 동안 유지를 했어요. 이 10년 이상 유지를 60년 동안 유지를 한 다음에 무슨 사업을 새로 시작했냐면 데이터 센터 사업을 했어요. 이 데이터 센터에 대한 사업을 처음에 시작해서 이거는 얘네들에 대한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강화시키기 위한, 그 다음에 더 이 생태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산업을 처음 시작을 했는데, 얘네들의 성장세가 더 커지면서 무게 기울기가 이쪽으로 넘어와요. 그러니까 매출에서의 성장세는 얘네들이 보여주고요. 현금에서의 안정적인 흐름은 기존 산업에서 유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네들을 아까 얘기했죠. 10년 만에 이렇게 얘네들의 메인 사업이 점점 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테슬라를 보면요. 전기차 사업이 대량 생산이 처음 시작한 2018년이고 2020년에 모델 Y가 나오면서 이제 매출이 급증하기 시작하면서 흑자 전환을 했죠. 근데 2023년부터 2022년 말 2023년부터 엄청나게 AI에 대한 투자를 해요. 자율주행인 데이터를 위해서 가격 인하를 했죠. 그 다음에 그걸 하고 나서 충분한 데이터가 쌓이니까 이제 AI 인프라스트럭처를 늘리는 투자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자율주행 모델을 연습시키기 위한, 훈련시키기 위한 인프라에 투자를 했죠. 그러면서 또 하나는 옵티머스를 위한 또 제2의 인프라 투자를 하기 시작했죠. 좀 있으면 이제 테라팹에 대한 투자를 했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게 거의 5년 만에 메인 사업이 전기차에서 AI 자율주행 로봇으로 전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기차가 제대로 꼽히기도 전에 새로운 투자가 들어오니까 이게 믹스가 되는 거죠. 근데 그동안에는 관리를 너무 잘했기 때문에 이럼에도 불구하고 수익성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현금 흐름은 계속 플러스라면서 보유 현금은 계속 늘어나는 형태가 된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의 재무제표는 있는 그대로 보면 안 보여요. 그 세부적인 걸 봐야 돼요. 그래서 뭐 어차피 EPS야 그 효과를 그냥 보여주는 거고, 한 가지 영업이익의 그대로 추세를 보여주는 거고, 한 가지 좀 보셔야 되는 거는 EPS가 0.33을 기록했지만 스페이스X에 대한 지분 투자, 그러니까 영업의 수익을 제외하면 0.04인가 그때까지 떨어져요. 0.04까지 제외돼요. 그러니까 이번에 거의 BP 좀 넘긴 수준을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우려할 수는 있어요. 충분히. 그것도 뭐 잘못된 건 아니다. 그러면서 아까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가 이제 에비타 지표인데, 조정 에비타도 지금 감소한 추세로 갔죠. 이 얘기는 뭐냐면 아까 얘기한 사이버캣과 AI 컴퓨팅, 사이버캡과 AI 컴퓨팅에 대한 사이버캡에 대한 비용이 늘어나고, 그 다음에 R&D AI 컴퓨팅을 제외한, 그러니까 감가상각으로 들어간 것 비현금성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들, 사업화를 준비하기 전에는 당연히 비용이 많이 늘어나죠. 그 비용들까지 들어가니까 이제 에비타마저 이제 수익성이 감소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저는 항상 모든 실적을 볼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프리크시 플로우고요. 잉여 현금 흐름. 잉여 현금 흐름의 질을 굉장히 중요시해요. 보면은, 그래서 2분기에 딱 2020년부터 딱 3번 했었어요. 이번에 세 번째 잉여 현금 흐름, 분기 잉여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가 나왔어요. 아직까지 12개월 잉여 현금 흐름은 그래도 요 레인지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하반기에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이 추세가 이렇게 가느냐, 이렇게 다시 가느냐가 차이가 있겠죠. 그 부분을 봐야 되고, 좀 더 세밀하게 보면 잉여 현금 흐름이란 거는 영업 현금 흐름 마이너스 캐펙스 투자예요. 그러니까 테슬라는 굉장히 파란색 영업 현금 흐름이 웬만하면 거의 플러스가 나왔죠. 굉장히 관리를 잘했어요. 관리를 잘했고, 근데 여기 보시면
이번에 마이너스가 나오긴 했지만 1분기만 놓고 봤을 때 1분기만 놓고 봤을 때 역대 최고를 기록했어요. 2분기에도. 하지만 캐펙스 지출이 거의 2배 이상 늘었어요. 전분기 대비해서 2배 이상이고 엄청나게 늘었죠. 제일 높았던 게 2024년 3분기인데 이때 대비해서도 거의 뭐 한 6, 70%가 늘었죠. 그러다 보니까 마이너스가 나온 거예요. 근데 우려하는 것보다 하반기에 더 많은 캐펙스 지출이 있을 것이다. 17빌리언. 그러면 이 영업현금 흐름이 진짜 이거 이상으로 3분기부터 나와줄 것이냐, 연속으로 나와줄 것이냐, 그게 이제 관건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가 될 것이냐, 플러스가 될 것이냐, 아니면 마이너스가 나오되 그 폭은 얼마만큼 적을 것이냐, 이게 관건이겠죠. 근데 아까 제가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지금 그러니까 서두에도 얘기한 부분이 3분기 수요가 좋고 그러면서 에너지 쪽에는 재고를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 재고란 이 2분기에 영업현금 흐름이 1분기 대비 2분기 0.8빌리언밖에 늘어나질 않았어요. 제가 이거를 잘 따져봤는데 이상한 거예요. 재고가 1분기에 이 영업현금 흐름에서 마이너스, 그러니까 재고가 증가하면 영업현금 흐름에서 마이너스거든요. 마이너스가 나온 효과가 2255, 2.3빌리언 정도가 돼요. 2.3빌리언 정도가 되는데 2.3빌리언 정도가 그 1분기에 판매된 차량보다 생산된 차량이 한 5만 대가 나왔거든요. 더 이상이 나왔거든요. 왜 그러면서 이제 재고가 증가하면서 2.3빌리언 달러가 증가를 해서 이 영업현금이 이만큼 나왔는데 이번에 판매가 많이 늘었잖아요. 에너지 디플로이먼트도 굉장히 많이 늘었잖아요. 그러면 재고 감소해야 되는데 이게 조금밖에 감소를 안 했어요. 그게 이때 마이너스 된 것만큼 이때 플러스가 됐잖아요. 그러면은 이 영업현금 흐름이 캐펙스 이상으로 갔을 거예요. 근데 그만큼 줄질 않았어요. 그럼 그걸 봐야 되잖아요. 그 재고가 악성 재고인지 아닌지. 그걸 봐보니까 이런 거죠. 전체로 봤을 때는 재고가 아까 2.0 빌리언 달러가 오토모티브 에너지에서만 는 거예요. 근데 2분기에는 오토모티브는 1.2만큼 1.2가 감소를 했어요.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판매가 훨씬 더 늘어났잖아요. 판매가 훨씬 더 늘어났는데 그래서 자동차 재고가 감소는 했지만 똑같이 감소는 했지만 이번에 판매량 증가한 걸 보면 더 많이 감소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더 많이 감소 안 했다는 거는 더 많이 생산했다는 거고, 그럼 더 많이 왜 생산을 했을까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까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2023년 이후로 백로그가 최대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물량, 미국에서 대부분의 물량이 8월까지는 거의 완판이고 어떤 것들은 3분기까지 다 완판이다. 그냥 그걸 위해 미리 생산한 거예요. 그리고 에너지가 좀 흥미로운데 지난해 연말 대비해서 에너지가 0.8빌리언이 1분기 늘었고 근데 디플로이먼트가 감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0.6빌리언만큼 더 늘었어요. 그러니까 합쳐보면 마이너스 0.6밖에 감소를 안 한 거예요. 이때 2.0이 증가했는데 마이너스 0.6밖에 감소를 안 하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영업현금 흐름에서 1분기에서 그 재고 증가로 인한 마이너스 효과가 마이너스 2255 밀리언 달러였는데 이때 생각보다 조금밖에 재고가 감소하지 않아서 그에 따른 영업현금 흐름 증가 효과가 조금밖에 발생 안 한 거죠. 원래는 더 많이 발생했으면 이만큼 넘어갔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차이로 제가 예상했던 거, 그러니까 적어도 저는 아까 그 이익에서 이런 기저 효과들이 있다라고 봤거든요. 있는 것도 감안을 하고도 이런 부분 때문에 이익이 늘 거라 봤는데 예상치 못한 비용들이 증가를 했고
거기다가 현금 흐름이라는 건 또 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운전자본 뭐 이런 것들이 있어도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더 버퍼를 두고 이만큼 캐펙스가 증가했어도 더 이만큼 영업 현금 흐름은 이 더 증가를 해서 적어도 플러스는 나겠다라고 본 거거든요. 근데 그게 예상 빗나갔던 부분이 그 재고였던 거죠. 그날 이 재고는 결코 나쁜 재고가 아니다. 3분기 하반기를 위한 셋업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상반기 기준으로 봤을 때 아직까지 플러스예요. 플러스고 긍정적인 부분은 1분기 기준으로 보면 역대 최고 영업 현금 흐름을 보여줬다. 물론 역대 최고 캐펙스도 보여줬죠. 그러면서 중요하게 또 하나 봐야 되는 건 아까 얘기했지만 제가 왜 영업 현금 흐름을 많이 보고 2년 현금 흐름을 많이 보냐면 거기에는 미래에 대한 투자가 그러니까 영업이익에는 미래에 대한 투자가 감가상각이라는 비용, 비현금성 비용으로 그러니까 미리 돈을 투자를 해서 회계적으로 감가상각이라는 형태로 비용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매출에는 기여하지 않는 미래 투자에 대한 비용이 묻어서 나오다 보니까 당연히 미래 투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수익성은 약화될 수밖에 없죠. 하지만 그건 미래에 대한 투자고 이미 현금은 지출한 부분이다 보니까 그거를 제외하고 놓고 봤던 게 어찌 보면은 이 영업 현금 에비타 기준인 거고요. 에비타에서 더 나아가서 영업 현금 흐름인 거예요. 이때까지만 봐도 22년 하반기까지만 놓고 봤을 때 뭐였냐면 이때는 어느 때예요? 전기차에 대한 캐펙스 투자를 했을 때예요. 그러니까 이만큼 차이가 났죠. 하지만 점점 매출이 올라오고 있었어요. 전기차에 대한 판매가 확산되면서 이게 비슷하게 갔죠. 흐름이. 미래에 대한 투자보다는 이제 점점 올라온 거예요. 영업 활동으로 한 이익이. 이때부터 왜 감소를 했냐? 주행 데이터, 그러니까 자율주행 데이터를 모으기 위해서 가격 인하를 했죠. 하지만 그거는 그러니까 가격 인하라는 건 바로 비용으로 반영되는 건데, 데이터에 대한 투자는 캐페스 형태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 갭이 벌어지진 않았어요. 벌어지진 않다가 이때부터 뭘 했냐? AI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했어요. AI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하다 보니까 이 점점 영업이익과 그 다음에 영업 현금 흐름의 차이가 이렇게 커진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투자를 한 거죠. 그러니까 테슬라라는 기업을 볼 때 영업이익을 지금 상태로 보는 건 크게 의미가 없어요. 영업 현금 흐름을 봐야 돼요. 하이퍼스케일러도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영업 현금 흐름을 봐야 된다. 근데 영업 현금 흐름보다 캐펙스가 너무 많이 늘어나니까 문제인 거다라고 한 거죠. 그래서 이번 분기에 마이너스가 소폭 됐지만 2020년부터 거의 꾸준히 우상향으로 결국 영업 활동을 통해서 이익을 현금을 축적하고 있어요. 그래서 435억 불이라는 현금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이거를 이 트렌드가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이 아마존이랑 비교했지만 다른 하이퍼스케일러들도 똑같아요. 이 빨간 게 테슬라인데 테슬라는 이때 80억 불밖에 현금이 없었어요. 이때 아마존 260억 불에 대한 순현금이 있었어요. 넷캐시라는 거는 현금성 자산에다가 부채를 뺀 거예요. 그러니까 롱텀 뎁을 뺀 거예요. 그게 80억 불이었고 아마존 260억 불이에요. 테슬라는 지금 현재도 롱텀 뎁이 있어요. 근데 그 롱텀 뎁은 뭐냐면 자동차 파이낸싱을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포드 크레딧 같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실질적인 진짜 부채는 아닌 거예요. 파이낸싱을 위한 거라서. 그래서 지금 88빌리언에서 지금 현재 어디까지 갔냐? 435빌리언까지 올라간 거예요. 이만큼 이렇게 우상향하고 있죠. 반면에 아마존은 26빌리언에서 점점 낮아서 이제는 순부채 마이너스 30빌리언 상태까지 간 거예요. 너무 많은 캐펙스 투자를 해서. 그러니까 얼마만큼 테슬라의 재정 상황은 절대 나쁘지가 않고 앞으로 17빌리언을 투자한다 해도 현재 43.5빌리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1년 기준으로 25빌리언을 쓴다는 거잖아요. 돈을 더 벌겠죠. 그러니까 적어도 앞으로 2, 3년은 그 정도를 투자해도 더 될 만큼, 만약 투자금 규모가 더 늘어난다 해도 한 2년은 쓸 수 있을 만큼 현금은 보유한 거예요. 반대로 아마존은 이제 다 썼어요. 마이너스 30빌리언이에요.
앞으로 투자를 더 한대요. 앞으로 투자를 더 하는데 순부채 상황이에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이 문제를 제기했던 게 하이퍼스케일러 제기했던 게 지난해 말이었죠. 저 그 전에 2023년부터 아무 말도 안 했어요. 하이퍼스케일러도 투자도 그래 미래를 위한 투자지니까. 근데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제기를 한 거죠. 근데 테슬라는 이제 시작이에요. 앞으로 2년을 넉넉 잡고 2년을 더 지금 규모가 더 큰 규모의 캐펙스를 굴려도 될 만큼의 현금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뭐가 문제죠? 다른 거예요. 테슬라와 하이퍼스케일러의 규모 차이는 당연히 하이퍼스케일러들 크죠. 지금 걔네들 원래 매출 규모도 있고 이익 규모도 있으니까. 근데 흐름, 현금 흐름, 유동성 측면에서 보면은 테슬라가 훨씬 좋은 상태인 거예요. 지금 하이퍼스케일러에서 2년 전으로 돌아간 상태인 거예요. 근데 지금 무슨 걱정이에요? 그죠? 앞으로 그럼 2년 안에 FSD와 로보택시와 에너지 사업이 발전하면 되는데 빅테크 하이퍼스케일러들은요 기존 사업이 그렇게 성장하지 못해요. 맥스 나와봤자 10%에서 20% 성장이에요. 그죠? 10%에서 20% 성장이고 지금 그나마 데이터 센터 돈이 다시 재투자를 해야 되는 데이터 센터가 3, 40%의 성장률 최근에는 6, 70%, 80%까지도 구글은 나왔지만 그 정도의 성장을 보여주니까 그나마 재투자를 하더라도 그걸 한 건데 이제 더 이상 메인 사업이 현금 창출이 감당할 수준이 넘어선 거고요. 테슬라는 앞으로 메인 사업이 아직 성장도 제대로 못했어요. 이 앞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몇십 프로가 있는데 보유 현금도 거기서 돈을 조금만 벌더라도 적어도 2년은 돌릴 수 있을 만한 보유 현금이 있는데 뭐가 걱정이냐는 거죠. 이 전반적인 그래서 이제 흐름을 다 봤고요. 이제 상세하게 사부별을 볼 건데 이미 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고 넘어갈게요. 오토모티브는 아까 제가 얘기를 했지만 1분기 대비해서 매출이 반등을 했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12개월 누적 매출이 지금 다시 우상향 추세로 전환을 했다. 근데 3분기에 역대 최고의 백로그가 쌓였고 지금 그 백로그들이 소화해가는 단계고 그래서 3분기 매출도 기대가 된다 라는 거고 성장률도 2025년 1분기를 저점으로 해서 반등하기 시작했으며 현재 2분기에는 20% 이상의 성장했는데 이건 성장률로만 따지면 언제 이후에 이제 최고다? 2023년 2분기 이후에 최고다. 그리고 12개월 누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 7%까지 올라서 진짜 몇 년 만이죠? 2년 하고 1분기 만에 2년 만에 플러스로 전환을 했고 7%라는 숫자는 2024년 1분기 이후 처음이다 라는 거죠. 그 다음에 오토그로스 마진 보면은 지금 지난 분기 18% 대비는 떨어졌어요. 16%. 이건 크레딧 제외한 거예요. 떨어졌는데 이때 당시에 오토 워런티, 그러니까 워런티 환입 금액이 있었는데 이게 240밀리언 달러고 이걸 제외하면은 16.9예요. 근데 이번에 뭐가 있었냐? 사이버캡 비용이 예상보다 들어갔죠. 이때보다 더 들어갔죠. 쿼를 하면서 이걸 제외하면 17.4%예요. 그러니까 기존 비즈니스 기준으로 보면은 마진이 훼손된 게 아니에요. 마진이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건 정상적인 거죠. 당연히 좋은 현상인 거예요. 미래에 대한 투자 때문에 감소한 거니까 이거를 자기 타임 프레임에 맞춰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고요. 그 효과 아까 설명을 드렸죠. ASP의 감소 1분기 대 ASP의 감소는 믹스 변화다. 어떤 믹스 변화냐? 매출 비중이 매출 비중 모델 3와 Y는 1분기 대비해서 30몇 프로 이상, 30% 이상이 늘어났고 나머지 모델들은 20% 이상, 20% 가까이가 감소를 하다 보니까 믹스가 변환되면서 ASP는 감소를 했는데 그러면 차량당 원가 또한 그 믹스에 대해서 일단은 감소를 해야 되고 생산량과 판매량 증가에 따라서 원가도 감소해야 되지만 원가가 오히려 올랐다. 그 이유는 뭐냐? 예상치 못한 비용이 들어간 거고 그건 무엇이냐? 사이버캡이라는 거죠. 그죠? 여기 생산량이
판매량 엄청 늘어났죠. 생산량 늘어났으면 원가 떨어져야 돼요. 규모의 경제 때문에 원가가 떨어져야 돼요. 고정비 쉐어를 더하니까. 그리고 제일 첫회 총평 때 얘기했지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FSD. FSD 데이터는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이 분기별, 이 까만 게 분기별로 늘어나는 주행 마일수거든요. 점점 가속화돼서 늘어나요. 이건 무조건 가속화돼서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 한 번 FSD를 쓰면 거의 중독되고 그거 없으면 생활을 못해요. 점점 늘어날 거예요. 왜 늘어났냐? 신차 판매도 더 많이 됐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 FSD 구독률이 증가했다. FSD 구독률이 증가했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북미 기준으로 신차 기준으로 1분기에는 전체 50%가 FSD를 구독을 했고 2분기에는 55%가 구독을 하면서 전체 글로벌 판매량 기준, 글로벌 그 기준의 액티브 FSD 구독자 수가 지금 1.5 밀리언까지 올라갔고 전체 글로벌 판매량 대비 그게 15% 수준인데 여기에는 트릭이 있는 거죠. 전체 글로벌 판매량 중에 FSD를 지금 승인하지 않은 나라들이 대부분이죠. 지금 승인한 나라는 북미 있고요. 그 다음에 일부 승인된 FTA 때문에 일부 쓸 수 있는 게 한국이 있고, 그 다음에 일부 시범운행 하는 게 진짜 극소수로 중국이 있고, 그 다음에 유럽의 세 개 국가였나요?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세 개 국가인가 그랬어요. 그 다음에 호주, 아세아니아 쪽이 승인이 됐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북미예요. 북미 기준을 놓고 봐야 되는데 지금 그 상세 데이터는 제가 임의로 잘라서 그 다음 페이지에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 FSD 구독자 수가 이제 점점 얼마나 증가한지를 기간별로 봐야 되는데 2022년에서 2024년까지 0.4 밀리언 정도의 구독자 수가 증가를 했어요. 2024년까지면은 뭐냐면 FSD 12 버전이에요. 12까지는 요만큼 증가했잖아요. FSD 13일 때 거의 1년 만에 근접한 수준 0.3 밀리언 정도가 늘어났고요. 근데 지금 반년 만에 FSD 14로 넘어오니까 작년 이상의 구독자 수가 증가를 했고 거의 이 FSD 13 이전 버전 한 3년치에 해당되는 구독자 수 증가분만큼 올라온 거예요. 하반기에는 이걸 뛰어넘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해요. 이걸 뛰어넘으면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올해 200만 명까지도 가능하다. 200만 명까지도 가능하다. 라는 거고요. 이게 이제 북미 기준을 제가 한번 데이터를 한번 쪼개봤거든요. 딜리버리는 콕스 오토모티브 데이터를 중심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이건 전체 기준인 거예요. 전체 FSD 구독자 수 기준인 거예요. 그래서 이 증가분이에요. 증가분. 분기별 증가분을 놓고 보면 작년 대비해서 북미 차량 판매는 거의 소폭 정도 증가를 했어요. 거의 미국 기준으로는 좀 감소했지만 거의 비슷하거나 소폭이었어요. 근데 FSD 구독자 수는 거의 2배가 는 거죠. 전체. 근데 이거는 전체라고 하지만 거의 북미죠. 거의 북미인 거고 아마 미국 기준으로는 이 판매량이 더 감소를 해요. 근데 지금 캐나다 좀 늘고 막 그래서 이 정도 수준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연간 기준으로 본 거예요. 연간 기준으로 보면 북미의 딜리버리는 점점 감소하긴 했어요. 감소하긴 하지만 FSD 구독자 수는 전체 FSD 구독자 수는 이만큼 증가를 했죠. 그래서 보면은 제가 한번 이렇게 증가된 거 한 38만 명 정도 늘었거든요. 이거를 이제 나눠 보면 북미 신규 차량 구매로는 한 129K, 이 중에 거의 3분의 1이죠. 그 다음에 현재 테슬라 차량 소유주, 중고차, 아니면 다른 나라들 이렇게 하면 225만 1000명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신차 판매한 거에 거의 절반 이상이 FS를 구독하는 거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건 굉장히 좋은 신호다라는 거고요. 이제 이연 매출은 오토모티브의 이연 매출은 크게 의미가 없어요. 이 녹색이 유입되는 금액인데, 유입된다는 거는 뭐냐면, 이연 매출에는 FSD만 구매만 있는 게 아니라요,
프리미엄 커넥티비티, 인터넷 연결하는 거, 그 다음에 메인테넌스, 워런티 이런 것들 다 들어가거든요. 근데 점점 유입되는 금액이 증가하지 않고 줄어들고 있고, 그 얘기 뭐냐면 FSD로 이미 어느 정도 이연 매출 실현할 건 대부분 많이 실현했다고 봐야 돼요. 이제부터 들어오는 거는 다 구독이다. 근데 구독이 늘어야 돼요. 왜냐? FSD 구매는 처음에 8,000불을 넣고 구매를 하잖아요. 구매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4,000불은 일시의 이익으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일시적인 이익 효과가 크죠. 나머지 4,000이 이연 매출로 들어왔다가 이제 FSD가 기능이 업그레이드 된다거나 아니면 확장되면서 그게 여러 고객에 배포되면서 그걸 그 내부적인 로직에 의해서 이 빨간색 매출로 실현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는 거의 이연 매출이 안 남아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제는. 그러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일회성이잖아요. 일회성이다 보니까 그 반복 매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분기별에 이 매출이 이게 변동성을 만들어내는 거지 이게 안정성을 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앞으로 들어올 것들은 구독이에요. 구독은 매월 발생하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계속 구독이 유지되고 늘어나면은 이 매월 발생하는 반복 매출이나 반복 이익이 늘어나죠. 그럼 전체 이익 포션의 이 비중이 점점 늘어나면 이익의 안정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구독이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건 에너지인데 아까 설명드렸지만 V자 반등을 했고요. 다시 12개월 기준으로도 조금씩 우상향을 하고 가는데 이렇게 보면 이때 대비해서 우상향하다 갑자기 늘어나요. 그게 뭐냐면 라스트롭이 처음 가동하고 이게 풀캐파 돌아가면서 매출 확 늘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때랑 비슷해요. 지금 그래서 재고 셋업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휴스턴 공장도 이제 오픈하잖아요. 또 이제 더 쌓일 거예요. 그래서 더 효과가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메가팩 프로젝트 일정에 따라서 이렇게 12개월 기준으로 성장률이 이렇게 엄청나게 변동성이 심하거든요. 이제는 거의 저점까지 왔어요. 이제 앞으로 다시 몇 분기 동안 올라갈 지금 셋업을 해놓은 거예요. 에너지. 이게 이 트렌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에너지 같은 경우에도 아까 얘기했듯이 지난 1분기에는 일회성 황금 이익이 있었기 때문에 제외하면 29%, 이번에는 일회성 비용이 있었기 때문에 제외하면 28%, 마진은 유지되는 중이고 수익성 구조는 전혀 훼손되지 않았다 라고 보면 되고요. 아까 이게 에너지만 놓고 봤을 때 TTM 레비뉴랑 인벤토리를 보면 TTM 레비뉴는 그러니까 12개월 누적 매출은 정체가 돼 있는데 재고는 우상향으로 셋업이 되고 있다. 그 얘기는 뭐냐? 이제 앞으로 매출로 전환될 재고를 쌓아놓고 있다. 그 얘기는 이렇게 늘어날 수 있는 구간이 생기는 거죠. 분기별로 보면 더 확연해요. 재고는 늘어나는데 매출이 생각보다 안 늘어났다. 그 얘기는 뭐다? 이것들이 늘어난 재고만큼 다음 분기부터 매출로 인식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하반기 매출은 더욱더 기대가 된다. 라는 거고. 에너지 이연 매출인데 지난해 대비해서 큰 변동이 없어요. 큰 변동이 없는데 이연 매출은 이때 대비해서 거의 10%가 늘었죠. 그러니까 쌓아놓고 있는 거예요. 이게 결국 매출로 증가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중요한 거는 그렇게 매출은 유지되면서 재고는 늘어났는데 RPO는 그대로다. 그냥 무슨 얘기냐면 2025년 대비 1분기잖아요. 2025년 1분기면은 여기 매출에서 놓고 보면 2025년 1분기죠. 11.2 대비해서 지금 10% 이상 매출이 올랐어요. 올랐는데 재고는 더 쌓아놨죠. 그죠? 매출에다 재고는 더 쌓아놨는데 RPO가 유지된다. 그게 뭐냐? RPO는 막 들어오고 있는데 이게 쌓인 만큼 매출로 환산이 되고 재고로 환산이 된 거예요. 재고로 환산이 되고 매출로 환산이 됐는데 유지된다는 거 들어온 것만큼 늘어난 게 나가는 것만큼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코 이게 왜 안 늘어가 아니라 들어오는 속도 대비 나가는 속도가 똑같으니까 유지가 되는 거예요. 안 좋은 거 보면 들어오는 속도는 줄어드는데 나가는 속도만 커지면 있는
백로그를 갉아먹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안 좋지만 그게 아니라 유지된다는 건 나가는 속도 빨라지는 것만큼 들어오는 속도가 또 들어오니까 이게 채워지는, 물이 계속 채워주는 거예요. 가득가득 채워져 있는 거예요. 공장도 빵빵하게 돌아가고 주문도 빵빵하게 쌓여서 줄어들지 않고 있는 거죠. 이건 그렇게 해석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건 서비스 사업은 역대 최고 매출했죠. 지난 분기도 역대 최고, 이번 분기도 역대 최고. 갑자기 빵 튀었다? 왜? 중고차 매출과 가격이 상승하면서, 그러면서 성장률 50%까지 올라갔다. YY 50%, 세계 사업 부문 중에 제일 성장성이 높아요. 물론 마진은 떨어져요. 하지만 이마저도 올라가고 있다. 슈퍼차저 오픈 이펙트를 통해서 4%에서 쭉 우상이 올라갔고, 그 다음에 중고차 차량 가격이 올라가면서 9%에서 14%까지 올라간 거예요. 더 올라갈 거예요. 서비스 사업이 다음 분기에는 진짜 어떻게 될지 몰라요. 20%까지도 올라갈 수 있고요. 성장성도 50% 이상은 찍을지도 몰라요. 그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은 잘 운행되고 있다. 그러나 미래 사업, 가까운 미래에 상용할 사업에 대한 비용이 들어가고, 미래 중장기를 위한 투자가 들어오면서 이게 감가상각비로 들어오면서 또다시 이 비용이 더 늘어나고, 이것들 때문에 영업이익은 줄어들었지만 이런 비현금성 자산이나 이런 것들 제외한 영업현금 흐름은 역대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 이걸 어떻게 보고 판단할 것이냐에 따른 거는 각자의 마음속에 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